모시겠습니다. 한국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이신 황태현 교수님께서 대한제국과 민간경비, 삼포수와 역사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큰 특강을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전후시기의 민간경비 삼포수의 역사적 역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민간경비 삼포수의 역할이라고 대충 아웃라인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아시아 제1의 군사강국으로서 대한제국의 유상을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역할을 삼포수들이 했는지, 세 번째는 민간경비 삼포수의 이제 기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활을 쏘던 시대에는 삼포수가 없었죠. 포수는 포를 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포라는 말은 영어 건이라는 말이 대포도 되고 소총도 됐듯이 그때 포가 대포도 되고 소총도 됐어요. 여기서 포수라고 할 때는 대포를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총을 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소총을 쏘는 포수가 어떻게 삼포수로 전환되고 그 삼포수가 민간경비 역할을 조선시대 인조 이래로 계속 해오는지, 그래서 대한제국의 가장 맹렬한 활동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민간경비 여러분들은 제가 역사적으로 느끼는 삼포수가 받던 당시에 사회적인 존경이나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가장 총을 잘 쏘았던 명사수들의 모임이었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도 도모했지만 국가 인구 시에는 늘 국가 조국 방어에 앞장서서 나섰던 그런 세력 하나의 허가받은 무장이 허가된 유일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장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특권적인 위치에서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우리의 갑진열환이나 국민전쟁 이런 데서 이 삼포수의 역할과, 마지막으로 삼포수 출신 동국군대장 홍범도, 또 봉오동전투, 청산전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중근도 삼포수 출신이었고 홍범도도 삼포수 출신이었습니다. 삼포수들이 없으면 거의 독립운동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역사상 삼포수만큼 이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서 조명받지 못한 또 존재들도 없는데, 사실 그 시대에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기에 두 번의 침략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략을 할 때도 임진왜란이 있었고 정유재란이 있었죠. 두 번에 걸쳐 침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선 말과 대한제국에서 두 번을 침략해요. 첫 번째 침략을 갑오왜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침략은 갑진년에 1904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갑진왜란이라고 불러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다고 그때 정진석 아무개가 그렇게 떠들어대던데, 말도 안 되는 그 일본 친일 사관을 대변한 거예요. 한국 국회 부의장이 돼가지고. 근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본인이 우금치가 동학군이 전멸당한 우금치가 지었고 있는 의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지를 모르고 있는 그 거물 정신이 있다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두 번을 공격했는데 첫 번째는 갑진왜란이고 두 번째는 갑오왜란입니다. 첫 번째는 갑오왜란이고 두 번째는 갑진왜란이에요. 이 시기에 삼포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총을 제일 잘 쏘았기 때문에 1904년에 사실 한번 패망해서 조선이 없어졌어요.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한 뒤에는 대한제국은 갑진왜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19세기에 24개 국가가 멸망합니다. 24개 국가 중에 물 좀 갖다 주세요. 4개 국가 중에 단 한 나라도 마지막 왕과 왕비가 호의호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왕과 왕비만 둘 다 일본군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나라 중에 단 한 나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서 끝까지 싸운 나라가 없어요. 임시정부가 뭔지도 몰라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세워서 싸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약속되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독립이 약속되는 카이로 선언에서 2번이나 언급되는 나라, 코리아가 2번이 언급되는 그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를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민비는 형편없는 여자였고 고종은 바보 같은 남자였고 이렇게 묘사된 역사는 전부 일본 놈들이 써놓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식민사관 아니면 친일사관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우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국사학자들이 전부 일제 때 만들어진 국사학자들이고 서울대 국사학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이해하는 요점은 1894년 가보혈환과 1904년 갑진회란에 의한 2번의 패망과 국민전쟁, 즉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을 통한 2번의 부활로 이해를 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패망한 것만 얘기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으면 대한민국이 현재 서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또 이긴 것이 연속적인 승리가 없었으면 나라를 되찾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역사로 부활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한제국 전후 시기 민간경비 삼포수들은 50년간 국내 육탄과 적혈의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에서 의병부 주력, 독립군의 주력이었다. 임진란 때 훈련받은 조선 정규군 포수로부터 유래한 조선의 삼포수는 평시에 수렵 또는 마을 보호, 경호에 종사하는 민간 경비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제1차 침략전쟁 가보혈환과 을미혈변, 그리고 을미혈환 민비가 시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제 제2차 침략전쟁 갑진혈환이 발발하자 분연이 일어나서 조국방어에 나섰습니다. 삼포수는 갑진혈환 때 가보농민전쟁, 을미의병전쟁에서 동학군과 을미의병의 주력이었고 갑진혈환 때 국민전쟁, 독립전쟁에서 의병 국민군 독립군의 주력이었습니다. 유명한 삼포수 출신 의병들을 보자면 안중근과 홍범도이고 유명한 삼포수 민간경비대는 홍범도 부대, 고종의 토단과 삼포대, 이범윤의 충일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아시아의 제2의 군사강국이었다. 여러분들은 대한제국을 병정놀이를 하다가 사라진 나라처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을 못 이겼으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을 못 이겼다고 일본 못 이긴 나라 많죠. 청나라도 못 이겼고 러시아도 일본을 못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한제국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 그 병력이 없었다면 독립운동 세력의 병력도 없었어요. 고종이 길러주고 고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는 모조리 다 독립군으로 변했습니다. 독립군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의 육군과 대한제국 삼포수들을 결합으로 독립군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느닷없이 독립군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되찾는 투쟁을 벌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길러진 강력한 대한제국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군과 민간인 삼포수 결합으로 국민군이 만들어집니다. 국군과 민군의 합작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민족장교들은 군대 해산 후에 의병장에 의해서 국민전쟁을 지휘하거나 1910년 중에 민족간접성으로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끌었고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독립전쟁은 대한제국 육군 보관학부 출신 교수 장교들에 의해서 함께 주도됐습니다. 자, 이 군사력을 기르려면 그만큼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한제국은 아시아 제2의 경제 대국이었다. 뭘 보면 아냐? 이 빠른 속도로 학교를 세웠는데요. 고종이 세운 학교가 2236개예요. 2236개 학교에서 그리고 또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새로이 공부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청장년들을 광무세대라고 불러요. 그 이후에 1907년 이후에 일본군들이 우리의 내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길러진 일본 학교 출신들을 일제세대라고 합니다. 광무세대 출신들은 모조리 독립운동을 했어요. 거의 90%. 그런데 일제세대에 길러진 자들은 전부 친일파가 됐어요. 일제세대 사람들이 독립운동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충청도 사람들 중에 충주로 고향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제 학교 안 다녔어요. 서당 다녔어요. 서당 다녀서
아무튼 그들이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부터 없어서 2260개의 학교를 거의 없어서 한 800여 개 남고사 없앨 거예요. 그리고 남은 800여 개는 일제식으로 바꿔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방문교육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요. 8년밖에 안 됐지만 그 기한은 대단히 짧았으나 경제적인 대도약을 가져왔다. 1901년 개태 박사, 독일의 기자인데요. 기자이면서 박사인 사람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 조명을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만 이 분명한 이미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일본보다 2년 먼저 전차를 놓았고 일본과 동경과 동시에 전화를 놓았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일본보다 4년 먼저 가로등이 서울에 펴졌고 에디슨이 전기 사업을 막 시작해서 한참 확장할 때인데 동아시아 거점을 서울에 뒀다. 서울에 가장 전기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이 사람 기록대로 가장 훌륭한 대도시였다. 그런데 일본 놈들과 이제 우리 근대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랐냐? 일본 놈들은 그대로 짝퉁 만들듯이 서양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서울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고유한 것과 서양 것을 적절히 패치워킹, 접붙여가지고 아주 독특한 그런 풍경을 자아냈다고 이렇게 다들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재정 상태는 크게 개선돼가지고 비숍이라는 일본 여자도 100만 달러의 일본에 대한 차관을 갚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다. 1897년 4월에 회견했는데, 근데 일본 놈들은 뭐라고 했냐? 일본공사 하야시 고스케를 보면 1900년 2월 19일 동국에 비밀보고를 했는데, 이 비밀보고에 한국은 단순한 상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들어서는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제 영역에 경쟁 영역에 임하고 있다. 비밀보고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지나서는 1904년 10월 29일 비밀보고는 한국의 무역은 해마다 다소 소작이 있지만 발달의 추세가 현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한국을 집어삼키지 않으면 조그맣게 찬스를 놓치면 이게 잘못하면 자기들의 침략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기원을 먼저 보면 그 다음에 대한제국까지 결합되는 과정을 보면 삼포수의 기원은 조선 민간정기 위에 조선 태종부터 타이거헌터 차코 갑사라고 하는 타이거헌터 호랑이 사냥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차코군으로 조직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총포로 사냥하는 포수가 아니라 활로 사냥하는 갑사였기 때문에 삼포수 전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삼포수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포수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조선 포수는 자세한 기록들은 밑에 있지만 여차저차에서 1200명을 훈련시켜서 포수가 중국군으로부터 총선호법을 배워요. 근데 그 수들이 나중에는 2만 명 이상 너무 길러지면서 나중에 병자호란도 끝나니까 귀양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귀양조치된 예비군 포수들이 삼포수로 전신해요. 평소에는 사냥도 하고 경무도 하고 마을 보호도 하게 됩니다. 넘기세요. 그냥 놔두면 도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각오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서 뛰어난 기획 수력을 하다 다니면서도 일행이 군적에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을 모두 중앙연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군이 정착하나 장수와 수령들도 아병이라고 하는데 경호원이에요. 그때 말로 경호원을 얻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현감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을 경호를 해야 되는데 참고서를 쓴 거예요. 보통 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때부터 이제 인종의 상소를 그대로 법제하거든요. 예비군 군속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평소 사냥 특권을 누리고 무사시 관우 부름에 의해서 마을을 강돌도와 호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방수령 공간되고 VIP 경호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민족은 1640년부터 귀양포수들은 삼포수로 예비군 군족이 입적돼요.
청계 활동을 하고 전체를 정부로 하나가 돼서 정부방안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호안 퇴치운동 마을 공회에 대한 참가한 기록을 보면 황문석의 이진환고의 이제 너무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홍한 호랑이 피해가 심해가지고 산포수들에게 현상금을 넣어서 잡도록 하는데 2천만 원이 잡았어요. 20만 원이 잡았어요. 허가를 없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수가 고종시대에 이어져서 대한민국 핵심 군사력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산포소 1866년 병인장일로와 1870년 신미양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포소들한테 미군들도 엄청 당해가지고 이 산포소들을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타이거 헌터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미군들이 이제 그때 뺏었던 산포수의 깃발도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명사들이라서 집중적인 미군의 포격도 받고 또 사격도 받아가지고 산포수의 역할도 컸지만 산포수의 희생도 컸습니다. 고종왕제는 이제 뭐라고 그때 신비장회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임금이 경군은 향군만 보다고 지방군대만 보다고 지방군대는 원래 경군은 서울의 군대는 지방군대만 보다고 지방군대는 삼포수 백발백중만 보다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한 가장 명사수들은 이제 삼포수들이었어요. 이 삼포수들은 고종의 시대에 특별한 대우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종이 1908월 1일 조선에서 특히 사복지방을 이어가는 천리들을 이제 유지를 위해서 그 방배책으로 중위대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와 더불어 연대는 각군의 산포소를 모집해 토단을 설치했고 또 해안지대 군정지대에는 포수들을 모아서 선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1만 명의 산포수에게 극비리의 신식권계를 지급했습니다. 극비리에 지급한 이유는 일본군이 알고 골치 아프고 또 청군도 알면 골치 아파서 극비리에 지급을 해서 사실상 신식병기를 가진 군대는 4만 명이었어요. 3만 명 더하기 전국은 3만 명 더하기 1만 명. 사실 2만 명의 선포수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5만 명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간도관리사 이범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간도관리사는 간도도지사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방군대의 지휘대를 써서 일본 청나라 군대와 싸우게 되면 국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사포대라고 개인적인 포대인 상포소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충의대라고 하는 명칭을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아서 충의대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PMC,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같은 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 컴퍼니를 사포대라고 부른다. 또는 충의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충의대로 간동 그 넓은 땅을 거의 다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땅으로 4월 동안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이런 상태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2월 6일 날 마산을 상륙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침략이에요. 제7인데 일본 사람들도 이거 침략이라고 써놓고 침략 전쟁이라고 해놨습니다. 일본 상하들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소리 보면 안 되는 거죠. 2월 6일 오후 6시경 마산에 1만 5천 명의 선발대가 상륙해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서 서울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일본군이. 그 당시에 그때 정면으로 붙어갖고 4만 명으로 싸워야 되나 아니면은 이놈들이 명분은 지금 러시아 군대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은 싸울 생각이 없다고 자꾸 명분을 내세우니까 기다렸다가 러시아와 싸워서 그들이 만시창이 됐을 때 막 붙어야 되나. 이 두 가지 선택이죠. 근데 고종은 이제 만시창이 된 뒤에 붙으려고 우리나라 군대 전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서 전면적으로 싸우라고 해요. 넘기세요. 일본은 약 4만 5천 명으로 한국 전체를 군사점령합니다. 이게 1904년 2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2년간 너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한국군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1906년
1905년 12월이지만 실은 군사가 움직인 건 1906년 6월부터 의병을 일으키려는 고종 황제의 칙령들이 내려옵니다. 이 의병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전국의 상포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의병장이 되거나 아니면 의병 부대의 중요한 간부 역할을 하면서 싸워서 거의 5년 동안 산과 바다에 피가 흐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싸워서 죽은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전사했지만 상포수도 많이 전사했겠죠. 전사했지만은 그 뒤에 부상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또 상포수 관련됐다는 이유로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학살됐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힘이 모자랐다는 것은 실탄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포도, 총기도 다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만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재집결을 할 수 있는 그 틈새를 못 만들고 있을 때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게 돼요. 집어삼키게 된다. 1920년에 병탄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안중근의 일도 처단인데 안중근은 고종의 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조선에서 가장 명사수 상포수로 알려져 있었어요. 안중근이. 그래서 안중근에게 비밀 칙령을 내려서 일도를 처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실 거예요. 안중근의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안중근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조선의 참모중장이라고 계속 재판 내내 주장했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참모중장 누가 임명했느냐 어떤 사람이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 참모중장으로 직책으로 그 전력은 상포수였습니다. 그리고 홍범도도 이제 192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끌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는 이제 이 양반이 총사령관이 돼서 홍범도가 총사령관이 돼서 이끌었는데 홍범도는 원래 한국군 출신이었고 그렇지만은 제대 군대를 버리고 와서는 상포수가 돼서 오랫동안 살아요. 상포수로 돼서 의병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독립군으로 전신한 사람이 홍범도입니다. 그리고 성산리 전투에도 참가를 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죠. 제일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상포수를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뒤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의 상포수가 주력으로 승전하고 또 다수가 전사했습니다. 대한제국 상포수들은 평소에 주로 수렵, 강정도, 호황, 퇴치 등 마을보호, 경호 등을 생업으로 삼았지만 외적의 침입에 오거나 전쟁이 나면 의병과 독립군의 주력이 되어 균연히 참전했습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상포수들이 평소에는 주로 수렵, 마을보호, VIP, 경호 등을 생업으로 삼다가 전시에는 국방임무로 수행했듯이 오늘날 민간경비도 전시에는 정규군과 협력해 국가방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70여만 명의 민간경비 중에서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대의 경우에 대한제국의 상포수들처럼 일정한 법률 조건 하에 평소 총기를 지급받아 근무하고 실사훈련을 함으로써 전시에는 즉각 조국방위에 투입될 수 있는 국군의 예비병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올림픽 사격선수 같은 정도는 여기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민간경비에서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전체 민간경비들 진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인들이나 농민에 있는 체육대학생들에서 그 상을 타보면 민간경비를 뭐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 추이되는 일종의 PMC 민간 군사기업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주목해서 오늘날 민간경비의 업무를 PMC로 확장하는 문제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한제국에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이걸 요구하고 자꾸 민간경비를 무기를 집어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제재를 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현역 병력보다 많은
그 정의 장병들이 말이지 그냥 자기들은 그 뛰어난 실력을 썩히고 있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우리 저 회장도 만약에 민간경비의 그 질서 유지의 기능이 부여했다면 저런 육해원 참사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실상 존재하는데도 활용하는 길을 못 찾고 있다. 목숨을 쌓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서포터가 잘 된다면 PMC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이신 황태현 교수님께서 대한제국과 민간경비, 삼포수와 역사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큰 특강을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제국과 대한제국 전후 시기에 민간경비 삼포수의 역사적 역할 인데요.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민간경비 삼포수의 역할이라고 대충 아웃라인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아시아 제2의 군대강국으로서 대한제국의 위상을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역할을 삼포수들이 했는지 세 번째는 민간경비 삼포수의 이제 기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활을 쏘던 시대에는 삼포수가 없었죠. 포수는 포를 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포라는 말은 영어 건이라는 말이 대포도 되고 소총도 됐듯이 그때 포가 대포도 되고 소총도 됐어요. 여기서 포수라고 할 때는 대포를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총을 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소총을 쏘는 포수가 어떻게 삼포수로 전환되고 그 삼포수가 민간경비 역할을 소유시대 인조 이래로 계속 해오는지 그래서 대한제국의 가장 맹렬한 활동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민간경비 여러분들은 제가 역사적으로 느끼는 삼포수가 봤던 당시에 사회적인 존경이나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가장 총을 잘 쏘았던 명사수들의 모임이었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도 도모했지만 국가 이부 시에는 늘 국가 조국 방어에 앞장서서 나섰던 그런 세력 하나의 허가받은 무장이 허가된 유일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장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특권적인 위치에서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우리의 갑진열환이나 국민전쟁 이런 데서 삼포수의 역할과 마지막으로 삼포수 출신 동국군대장 홍범도 또 봉오동전 청산전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중근도 삼포수 출신이었고 홍범도도 삼포수 출신이었습니다. 삼포수들이 없었으면 거의 독립운동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역사상 삼포수만큼 이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서 조명받지 못한 또 존재들도 없는데 사실 그 시대에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기에 두 번의 침략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략을 할 때도 임진왜란이 있었고 정유재란이 있었죠. 두 번에 걸쳐 침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선 말과 대한제국에서 두 번을 침략해요. 첫 번째 침략을 갑오왜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침략은 갑진년에 1904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갑진왜란이라고 불러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다고 그때 정진석 아무개가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일본 친일 사관을 대변한 거예요. 한국 국회 부의장이 돼가지고. 근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본인이 우금치가 동학군이 전멸당한 우금치가 지역구인 의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지를 모르고 있는 그 거물 정신이 있다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두 번을 공격했는데 첫 번째는 갑진왜란이고 두 번째는 갑오왜란입니다. 첫 번째는 갑오왜란이고 두 번째는 갑진왜란이에요. 이 시기에 삼포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총을 제일 잘 쏘았기 때문에 1904년에 사실 한번 패망해서 조선이 없어졌어요.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한 뒤에는 대한제국은 갑진왜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19세기에 24개 국가가 멸망합니다. 24개 국가 중에 물 좀 갖다 주세요. 4개 국가 중에 단 한 나라도 마지막 왕과 왕비가 호의호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왕과 왕비만 둘 다 일본군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나라 중에 단 한 나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서 끝까지 싸운 나라가 없어요. 임시정부가 뭔지도 몰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세워서 싸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약속되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독립이 약속되는 카이로 선언에서 2번이나 언급되는 나라, 코리아가 2번이 언급되는 그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를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민비는 형편없는 여자였고 고종은 바보 같은 남자였고 이렇게 묘사된 역사는 전부 일본 놈들이 써놓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식민사관 아니면 친일사관을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우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국사학자들이 전부 일제 때 만들어진 국사학자들이고 서울대 국사학과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이해하는 요점은 1894년 가보혈환과 1904년 갑진회란에 의한 2번의 패망과 국민전쟁, 즉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을 통한 2번의 부활로 이해를 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패망한 것만 얘기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으면 대한민국이 현재 서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또 이긴 것이 연속적인 승리가 없었으면 나라를 되찾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역사도 부활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한제국 전후 시기 민간경비 삼포수들은 50년간 국내의 육탄과 적혈의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에서 의병부 주력, 독립군의 주력이었다. 임진란 때 훈련받은 조선 정규군 포수로부터 유래한 조선 삼포수는 평시에 수렵 또는 마을 보호, 경호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경비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제1차 침략전쟁 가보혈환과 을미해변 그리고 을미해변 민비가 시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제 제2차 침략전쟁 갑진혈환이 발발하자 분연이 일어나서 조국방어에 나섰습니다. 삼포수는 갑진혈환 때 가보농민전쟁, 을미의병전쟁에서 동학군과 을미의병의 주력이었고 갑진혈환 때 국민전쟁, 독립전쟁에서 의병 국민군 독립군의 주력이었습니다. 유명한 삼포수 출신 의병들을 보자면 안중근과 홍범도이고 유명한 삼포수 민간경비대는 홍범도 부대, 고종의 토단과 삼포대, 이범윤의 충일이었습니다. 아시아 대한제국은 아시아의 제2의 군사강국이었다. 여러분들은 대한제국을 병정놀이를 하다가 사라진 나라처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을 못 이겼으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을 못 이겼다고 일본 못 이긴 나라 많죠. 청나라도 못 이겼고 러시아도 일본을 못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한제국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 그 병력이 없었다면 독립운동 세력의 병력도 없었어요. 고종이 길러주고 고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는 모조리 다 독립군으로 변했습니다. 독립군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의 육군과 대한제국 삼포수들은 결합으로 독립군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느닷없이 독립군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나라 되찾는 투쟁을 벌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이전에 길러진 강력한 민주 대한제국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군과 민간인 삼포수 결합으로 국민군이 만들어집니다. 국군과 민군의 합작을 통해서. 그런데 민족 장교들은 군대 해산 후에 의병장에 의해서 국민전쟁을 지휘하거나 1910년 이후에 민족 간주성으로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끌었고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독립전쟁은 대한제국 육군 보관학교 출신 교수 장교들에 의해서 함께 주도됐습니다. 자, 이 군사력을 기르려면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한제국은 아시아 제2의 경제 대국이었다. 뭘 보면 아냐? 이 빠른 속도로 학교를 세웠는데요. 고종이 세운 학교가 2236개예요.
2236개 학교에서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새로이 공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청장년들이 늘 광무세대라고 불러요. 그 이후에 1907년 이후에 일본군들이 우리의 내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길러진 일본 학교 출신들을 일제세대라고 합니다. 광무세대 출신들은 모조리 독립운동을 했어요. 거의 90%. 그런데 일제세대에 길러진 자들은 전부 친일파가 됐어요. 일제세대 사람들이 독립운동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충청도 사람들 중에 충녀로 고향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제 학교 안 다녔어요. 서당 다녀서 서당에서 우리 민족 정신을 들고 계속 유지해 갔어요. 나중에 서당을 일본군들이 막 또 탄압합니다. 2차 탄압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부터 없어서 2260개의 학교를 거의 다 없어서 한 800여 개 남고서 없앨거예요. 그리고 남은 800여 개는 일제식으로 바꿔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방문교육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요. 8년밖에 안 됐지만 그 기한은 대단히 짧았으나 경제적인 대도약을 가져왔다. 1901년 겐테 박사, 독일의 기자인데요. 기자이면서 박사인 사람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 조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만 이 분명한 이미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일본보다 2년 먼저 전차를 놓았고 일본과 동경과 동시에 전화를 놨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일본보다 4년 먼저 가로등이 서울에 켜졌고 에디슨이 전기 사업을 막 시작해서 한참 확장할 때인데 동아시아 거점을 서울에 뒀다. 서울에 가장 전기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이 사람 기록대로 가장 훌륭한 대도시였다. 그런데 일본 놈들과 이제 우리 근대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랐냐? 일본 놈들은 그대로 짝퉁 만들듯이 서양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서울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고유한 것과 서양 것을 적절히 패치워킹, 접붙여가지고 아주 독특한 그런 풍경을 자아냈다고 이렇게 다들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재정 상태는 크게 개선돼가지고 비숍이라는 일본 여자도 100만 달러의 일본에 대한 차관을 갚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다. 1897년 4월에 해줬는데, 근데 일본 놈들은 뭐라고 했나? 일본공사 하야시 고스케를 보면 1900년 2월 19일 동국에 비밀보고를 했는데, 이 비밀보고에 한국은 단순한 상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들어서는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제 영역에 경쟁 영역에 임하고 있다. 비밀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지나서는 1904년 10월 29일 비밀보고는 한국의 무역은 해마다 다소 소작이 있지만 발달의 추세가 현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한국을 집어삼키지 않으면 조그맣게 찬스를 놓치면 이게 잘못하면 자기들의 침략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경제의 기원을 먼저 보면 그 다음에 대한제국까지 결합되는 과정을 보면 삼보수의 기원은 조선 민간정치 더 위에 조선 태종부터 타이거헌터 착포 갑사라고 하는 타이거헌터 호랑이 사냥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착포군으로 조직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총포로 사냥하는 포수가 아니라 활로 사냥하는 갑사였기 때문에 삼포수 전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삼포수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포수로부터 해결하게 됩니다. 조선 포수는 자세한 기록들은 밑에 있지만 여차저차에서 1200명을 훈련시켜서 포수가 중국군으로부터 총선호법을 배워요. 근데 그 수들이 나중에는 2만 명 이상 너무 길러지면서 나중에 병자호란도 끝나니까 귀양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귀양조치된 예비군 포수들이 3포수로 전신해요. 평소에는 사냥도 하고 경무도 하고 마을 보호도 하게 됩니다. 넘기세요. 그냥 놔두면 도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부적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조사해서 뛰어난 기회로 수력을 하다 다니면서도 이미 군적에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을 모두 중앙율로 논해야 합니다. 그러면 명분이 정착하나 장수와 수령들도 아병이라고 하는데 경호원이에요. 그때 말로 경호원을 얻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현감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을 경호를 해야 되는데 이 참고서를 쓴 거예요. 보통 게 생각했죠.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이때부터 이제 막 인조는 상소를 그대로 법제하거든요. 예비군 군적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평소 사냥 특권을 누리고 유사시에 관우 부름에 의해서 마을 장들도와 호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방수령 공간 등 VIP 경호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조는 1640년부터 귀양 포수들은 3포수로 예비군 군적에 입적되어 생계활동을 하고 전체를 정부로 하나가 돼서 정부가 많이 나섰습니다. 가령 18세기에 호환 퇴치 등 마을 공회에 대한 참가한 기록을 보면 황문석의 이계난고에 너무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홍한 꼬랑이 피해라 심해가지고 상포수들에게 현상금을 넣어서 잡도록 하는데 2천만 원을 잡았어요. 20만 원을 잡았어요. 호환을 없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포수가 고종시대에 이어져서 대한민국 핵심 군사력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삼포소 1866년 병인장일과 1870년 신미양면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포소들한테 미군들도 엄청 당해가지고 이 삼포소들을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타이거 헌터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미군들이 이제 그때 뺏었던 삼포소의 깃발도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명사들이라서 집중적인 미군의 포격도 받고 또 사격도 받아가지고 삼포소의 역할도 컸지만 삼포소의 희생도 컸습니다. 고종왕제에 이제 뭐라고 그때 신비장으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임금이 경군은 향군만 보다고 지방군대만 보다고 지방군대는 원래 경군은 서울의 군대는 지방군대만 보다고 지방군대는 삼포수 백발백중만 보다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한 가장 명사수들은 이제 삼포수들이었어요. 이 삼포수들은 고종에서 나중에 특별한 대우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종이 1908월 1일 조선에서 특히 서북지방을 이어가는 청리들을 이제 유지를 위해서 그 방배책으로 중위대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와 더불어 연대는 각군의 삼포소를 모집해 토단을 설치했고 또 해안지대 군정지대에는 포수들을 모아서 선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1만 명의 삼포수에게 극비리의 신식번개를 지급했습니다. 극비리에 지급한 이유는 일본군이 알아도 골치 아프고 또 청군도 알면 골치 아파서 극비리에 지급을 해서 사실상 신식병기를 가진 군대는 4만 명이었어요. 3만 명 더하기 전국은 3만 명 더하기 1만 명. 사실 2만 명의 선포수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5만 명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간도관리사 이범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간도관리사는 간도 도지사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방군대의 중위대를 써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게 되면 국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사포대라고 개인적인 포대의 삼포소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충위대라고 하는 명칭을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아서 충위대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PMC,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같은 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 컴퍼니를 사포대라고 부른다. 또는 충위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충위대로 간동 그 넓은 땅을 거의 다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땅으로 4월 동안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이런 상태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2월 6일 날 마산을 상공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침략이에요. 재침인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침략이라고 써놓고 침략 전쟁이라고 해놨습니다. 일본 사가들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소리 보면 안 되는 거죠. 2월 6일 오후 6시경 마산에 1만 5천 명의 선발대가 상륙해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서 서울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일본군이. 그 당시에 그때 정면으로 붙어가고 4만 명 정도 싸워야 되나 아니면은 이놈들이
우리나라 군대 전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서 전면적으로 싸우라고 해요. 넘기세요. 일본은 약 4만 5천 명으로 한국 전체를 군사점령합니다. 이게 1904년 2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2년간 너일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한국군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1906년 1905년 12월이지만 실은 군사가 움직인 건 1906년 6월부터 의병을 일으키라는 고종 황제의 칙령들이 내려옵니다. 의병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전국의 상무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의병장이 되거나 아니면 의병 부대의 중요한 간부 역할을 하면서 싸워서 거의 5년 동안 산과 바다에 피가 흐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싸워서 죽은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전사했지만 상포수도 많이 전사했겠죠. 전사했지만은 그 뒤에 부상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또 상포수 관련됐다는 이유로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학살됐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것은 실탄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총기도 다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만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재집결을 할 수 있는 틈새를 못 만들고 있을 때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게 돼요. 집어삼키게 된다. 1920년에 병탄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안중근의 일도 처단인데 안중근은 고종의 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조선에서 가장 명사수 상포수로 알려져 있었어요. 안중근이. 그래서 안중근에게 비밀 칙령을 내려서 일도를 처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실 거예요. 안중근의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안중근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조선의 참모중장이라고 계속 재판 내내 주장했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참모중장 누가 임명했느냐, 어떤 사람이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모중장으로 직책으로 그 전력은 상포수였습니다. 그리고 홍범도도 이제 192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끌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는 이제 이 양반이 총사령관이 돼서 홍범도가 총사령관이 돼서 이끌었는데 홍범도는 원래 한국군 출신이었고 그렇지만은 제대 군대를 버리고 와서는 상포수가 돼서 오랫동안 살아요. 상포수로 돼서 의병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독립군으로 전신한 사람이 홍범도입니다. 그리고 성산리 전투에도 참가를 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죠. 제일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그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상포수를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뒤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의 상포수가 주력으로 승전하고 또 다수가 전사했습니다. 대한제국 상포수들은 평소에 주로 수렵, 강절도, 호황, 퇴치 등 마을보호, 경호 등을 생업으로 삼았지만 일종의 침입에 오거나 전쟁이 나면 의병과 독립군의 주력이 되어 균연히 참전했습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상포수들이 평소에는 주로 수렵, 마을보호, VIP, 경호 등을 생업으로 삼다가 전시에는 국방임무를 수행했듯이 오늘날 민간경비도 전시에는 정규군과 협력해 국가방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70여만 명의 민간경비 중에서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대의 경우에 대한제국의 상포수들처럼 일정한 법률 조건 하에 평소 총기를 지급받아 근무하고 실사훈련을 함으로써 전시에는 즉각 조국방위에 투입될 수 있는 국군의 예비병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올림픽 사격선수 같은 정도는 여기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민간경비에서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전체 민간경비들 지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인들이나 농민에 있는 체육대 학생들에서 상을 타보면 민간경비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 충의되는 일종의 PMC 민간 군사기업이었는데 이런 사실에 주목해서 오늘날 민간 경비 업무를 PMC로 확장하는 문제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한제국에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민간 요구하면 자꾸 뭔가 민간 경비를 무기를 집어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육군 우리 현역 병력보다 많은 군사적 정예 장병들이 말이지 그냥 자기들은 그 뛰어난 실력을 썩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우리 저 회장도 만약에 민간병비의 그 질서 유지의 기능이 부여됐다면 저런 국회의원 참사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실상 존재하는데도 활용하는 비를 못 찾고 있다. 목소리가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서포트가 잘 된다면 PMC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